네, 이번에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의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산 엑스포 유치 많은 기대를 했고 또 많은 기대를 또 갖게 했었는데요. 막판에 그 사전에 예상했던 바와 아주 그냥 다른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순간이었는데 어쨌든 그 여당으로서는 국정 지지율을 높이고 또 이제 내년 총선의 호재로 좀 작용을 하기를 굉장히 이제 기대를 했을 텐데요. 어쨌든 결과가 굉장히 참패로 끝나서 참 아쉽습니다. 여야 간의 이제 책임 공방이 또 이제 일고 있는데 여당은 전 정권의 무관심으로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게 나의 책임이다. 나의 이렇게 무능의 결과다. 이렇게 이제 또 자신의 또 책임을 안기도 했습니다만 야당은 무능 외교의 참담한 대패다. 이렇게 이제 공세를 펼쳤습니다. 애초에 이제 2차까지 갈 걸로 생각을 했지만 1차에서 119대 29 이렇게 참패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충격이 컸는데요. 냉정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일단 허위 보고였어요. 사우디를 막판에 거의 따라잡았다. 한번 해볼 만하다. 네. 이제 이런 건데 그게 이제 허위 보고였고 허위의 판단이었다라는 게 입증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허위 보고 이런 이전에 애시당초에 예상이 전 세계적인 예상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국적인 예상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첫째는 상대가 사우디아라비아였다는 것이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직전 엑스포가 오사카에서 열리기 때문에 네. 오사카와 부산이라는 게 거의 외부에서 봤을 때는 같은 아시아 대륙의 인접지역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달아서 엑스포를 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건 왜 그러냐면 투표를 유인할 때 좀 설득력이 약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이 게임은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다라는 거였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한다. 여기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의 따라잡았다. 이렇게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네. 이 얘기를 하니까 정말로 그런가? 라고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또 잼버리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잼버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것은 이제 조사를 해도 지금 잘 안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정부의 책임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4만 명, 네. 5만 명이 좀 안 되는 사람들의 관리도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 몇 천만이 방한을 하는 일이거든요. 이걸 과연 부산이 할 수 있겠느냐, 한국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도저히 이게 방어가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굳게 믿고 막 이 허위 보고에 휩쓸려 가지고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잘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한 것은 용산과 국힘당의 지도부의 극히 일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객관적으로 좀 중립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너무 크게 바람을 잡았어요. 네, 오사카 엑스포가 우리에게 이제 좀 불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우디아라비아도 아시안 게임 또 월드컵을 유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세계 엑스포까지 유치한다는 게 좀 역시 좀 불리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었을 텐데 결과는 어쨌든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 밖 참패였네요. 이런 작은 분석들은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빈살만에 오일머니에 패했다. 전 정권 때 잘못한 거다 해본들 지금은 국민들이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런 시점에 왜 기대감을 너무 키워놨기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 대통령이 실패에 최송화했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제 눈에 띈 대목은 뒷부분이에요. 예측이 많이 빗나갔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보 분석 능력이나 이런 게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외무부와 국가정보원이에요. 네. 외국 국가의 동향, 그들의 표심을 분석하는 데 실패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마저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패턴이 반복된 게 제 눈에 띈 것은 말이죠.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때 일간지의 칼럼에 의하면 대통령이 김태우 당시 후보가 당선될 걸로 믿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하지만 네. 이번에도 그때도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 뭐라 그럴까 정무적 판단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 능력 이 문제가 생겼다고 보여지는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정치적 보좌를 잘 못 받고 있는 건 아니냐는 일단 의심이 들고 두 번째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대통령이 혹이나 쓴소리 싫은 소리 할 사람 옆에 없고 좋은 소리 단소리 하는 사람만 옆에 있는 건 아니야?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네.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라는 말보다는 예측이 많이 빗나갔다라는 이 대통령의 언급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이게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PK,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민심에도 영향을 미치죠. 왜 그러냐. 제가 보면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 그러지만 서울에 비하면 서울 사람들 하는 말은 시골이 시골. 그래 놓으니까 여기에다 모든 걸 걸었다고. 기대가 서기 상공인들, 네. 기업인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했어요. 울산, 경남 분들도 다 거기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하청이니 뭐니 해서 이게 부산이 우리 부울경이 그나마 먹고 살 거리가 생기구나 하는 대목에서 기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됐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울경 민심에도 큰 여파를 던진다. 그래서 국정에 적어도 대통령실 그러니까 비서실이라든지 외무부라든지 국정원에 뭐가 문제인지를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리뷰를 해봐야 돼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어디서 펑크가 났는지를. 중요한 사건이에요.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고 싶은데 금방 신 의원이 뭐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외교부나 국정원도 이게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개최가요. 네. 이게 지금 이 사우디를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우디는 갖다 그냥 현금을 뿌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로 기업이 앞장서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업이 네. 앞장서는 것은 뭐 투자랄지 뭐 미래의 기술이랄지 뭐 노하우랄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외교부와 국정원이 다 알아요. 국정원 직원들 붙들고 물어보면 전망이 어떠냐 물어보면 어둡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외교부나 국정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정이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정보 보고를 하고 분석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번에 터진 겁니다. 근데 이건 전 세계가 다 알아요. 그리고 전국이 거의 다 알아요. 근데 용산만 국힘의 지도부만 모른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정보를 왜곡했다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뭐 중요한 문제를 저는 다만 정말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적 보좌 기능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대통령이 인식하고 한 번 더 어디에 잘못된 게를 꼼꼼히 따져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언론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51대 49로 따라잡았다. 이게 언제부터죠? 갑자기. 그리고 국민들이 기대를 계속 크게 가지고 언론에 이 애국주의 열풍에 휩싸이는 게 좀 휩싸이지 않는 게 힘들긴 한데 네. 그 문제를 꼭 한번 좀 지적해 보시고 또 하나는 제 눈에 띈 대목은 이 K-팝의 소비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뭐가 행사 때마다 뭐 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아주 K-컬처, K-팝의 스타들을 동원하는데 이게 국가적 대사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이미지를 좋게 하고 이게 국가적 행사에 동원된다는 느낌을 갖기 시작하면은 K-팝 자체, K-컬처 자체의 진정성이 국제적으로 훼손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번에 대표적인 게 그 한번 PT 영상 한번 보세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네. 강남 싸이 나온다고.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수준이 좀 높아져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이제 실패에 대한
책임과 또 이제 원인 또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에 들어가게 될 텐데 앞으로 또 이제 관련한 그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서 충격에 또 이제 그 패배의 충격이 컸기 때문에 첫 번째 이슈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국내 정치 이야기를 좀 들어올까 합니다. 내일과 모레 이제 국회 본회의 개최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하면서 개최 여부가 이제 현재 이제 좀 불확실한 상황이 됐는데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석 검사 탄핵 소추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고 여당은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반대하겠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강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안 본회의다, 합의된 본회의다. 여야 간에 이렇게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누구의 말인지 맞는 건지 또 열쇠를 쥐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정은 어디로 갈 것인지 두 분의 생각도 들어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아마 뭐 야당에서 민주당에서는 이때 검사와 검사 2명과 우리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처리하려고 하겠지만 이 명분이 좀 없는 게 원래 내일 그 30일과 12월 1일 잡아놨던 것은 12월 2일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잠정적으로 본회의를 2개를 잡아놓은 게 여야 원내대표 합의 사항일 겁니다. 제가 확인을 네. 뭐 그런 건데 여기에다가 갖다 대고 여기서 예산은 제가 보기에 소소위로 가 있다니까 12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안 처리하고 나서 별도로 뭐 김수현 의장을 압박을 하든 뭐든 논리적으로 설득해 내든 따로 잡는 게 맞아요. 내일 본회의는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안 잡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네, 예산안 합의를 처리를 위한 전제로 했던 본회의 개최 뭐 합의였다. 예. 그러니까 되게 뭐 이 날짜에는 본회의를 잡아놓습니다. 네. 이제 열고 안 열고는 그때그때 다르지만요. 지금 현재 예산안이 소소히 가 있으면은 언제 타결이 될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네. 소소히만 넘어가면은 바로 타결될 수도 있고 또 좀 시간을 끌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11월 30일 이후에는 본회의를 불시에 여는 게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들한테도 스탠바이를 걸어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탄핵안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사실 이때쯤이 되면은 법안이 밀려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산안 빼놓고도. 그래서 되게 열어요. 네. 그러고 이 해결해야 될 일들을 되게 이때 많이 해결을 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예산안만을 가지고 이제 따로 이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12월 중에 또 날짜를 잡아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그냥 여는 것이 순리는 순리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탄핵안 때문에 네. 장애가 발생해가지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을 하면 이건 이제 진짜 국회의장의 마음입니다. 국회의장이 지금까지 밀려 있는 법안이나 뭐 이런 걸 쭉 보고 예산안의 진전 사항을 봐서 예산안이 언제라도 타결을 본다고 그러면은 네. 프린트하는 시간만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탄핵안 이 문제 때문에 걸려가지고 막 여당 쪽에서 네. 계속 크레임을 건다 그러면은 조금 더 논의를 해보라고 그러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좀 미룰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정말 이제 이것을 점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장의 운전하는 쪽으로 가기가 쉽죠. 김 의장의 운전하는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김 의장의 김 의장의 운전 실력이 이제 좌쪽으로 갈지 우쪽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네네. 하여튼 직진으로 해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정말 김 의장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회 개최 여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여야의 상황을 좀 이제 더 좀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당무감사위원회가 이제 하위권 당무감사 하위권 46명의 컷오프 대상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현역은 영남권 그리고 이제 원외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당협위원장은 서울에 이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 상황에서 실제 컷오프 대상이라고 하는 그 실명의 명단이 이제 돌면서 당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뭐 명단인지는 뭐 아직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또 현역
교체율이 40%가 넘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그 내년 총선에서 영남과 수도권 이 상황에 국민의힘 후보가 대폭 바뀌게 될 것인지 실제 뭐 내년 그 총선을 좀 염두에 두고 계신 신 의원님은 아니,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현역은 영남권 의원들이 많이 바뀔 거다. 왜 그러냐? 네. 아니 국민의힘의 89명, 89명의 현역 지역구 의원 가운데 59명이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이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영남 의원들은 굉장히 불만이 높겠지만 네. 공천 받으면 바로 당선되는 쉽게 당선되는 지역에 정치적 숙명 비슷한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원외 당협위원장은 수도권에 많을 겁니다. 왜냐? 오랫동안 선거에서 지면서 흔히 하는 핸드폰 하나 가지고 위원장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 많이 교체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냐? 뭐 40%냐 50%냐? 그렇지 비율을 따지긴 힘들 텐데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은 지난 8년 전 2016년에 이한구 공천위원장, 2020년에 김용호 공천위원장 시절에는 당무감사 결과가 공천과 연동되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저는 네. 이게 뭐라 그럴까 정밀하게 판단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신의진 전 의원이 하면서 이것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연동을 시켜버린다. 그러니까 넘겨준다고. 네. 그럼 여기에 대해 기속된단 말이에요.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쨌든 네.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객관적 기준이라는 이름 아래 아무도 저항 못하고 컷오프될 만한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다 더해서 다시 말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더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게 되면 지금 22.5%가 아니라 훨씬 많은 현역 의원들 탈락비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 누가 채우느냐? 네. 일각에서는 여기 이제 친윤 검사 출신이 채울 거라고 추측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러면 다 선거가 망치기 때문에 네. 그렇게는 안 되고 오히려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은 예를 들어서 뭐 실물 경제 전문가라든지 과학기술 전문가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넣게 되면 국민들이 원하는 당의 쇄신이랄까 새 인물 충원 구조로 가게 될 거라고 저는 감히 예측을 해요. 대통령실 인사보다는 그 특정 그 분야의 전문가, 네네. 여성이 대폭 투입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투입되는 게 올바르고 저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우리 당이 그래 보는 거죠. 네, 공관위원장은 실제 또 맡아서 하셨던 신 의원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매번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역 교체율이 40, 5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사례에 들어갑니다. 네. 현역 교체율이 높은 건 뭐 좋은데 그러면 이제 누구로 교체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하여튼 역대 40, 50 아무리 낮아도 30대 후반이었어요. 그런데도 국회가 별로 좋아졌다는 얘기를 못 듣는 거 보면 교체율이 중요한 거 아니고 교체의 질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번에도 교체율은 아마 양당이 경쟁하듯이 우리 당이 조금 더 높았다느냐 아마 그런 얘기 또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네.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요. 네. 근데 이제 누구로 교체됐느냐 하는 것은 저는 신 의원의 예상은 틀릴 겁니다.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네, 여성. 뭐 이제 뭐 포장은 그렇게 하겠지만 네네.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 교체의 질은 이번에도 뭐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용산에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고 네. 또 검사나 하여튼 법조 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포장지를 또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많이 투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교체의 질은 뭐 이번에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을 거고요. 이 낙동강 이남 문제, 영남 문제는 사실은 초여름, 뭐 늦은 봄부터 국힘당의 경우에는 예상이 돌아다녔고 네. 이걸 인유한 위원장이 10월 하순에 혁신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하루 뒤에 농담도 못하냐라고 했지만 그 뒤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면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인유한 위원장의 말이 농담이라고 그 당시에 해석을 했던 사람은 저는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인유한 위원장이 사실은 늦은 봄 초여름부터 돌아다녔던 낙동강의 피비린내를 확인을 해준 거거든요. 10월 말에. 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 22명의 그 블랙리스트 네. 또 보면은
아, 이거 이렇게 실체화가 되는구나, 이렇게 현실화가 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당협위원장들, 원외에 있는 분들까지 이렇게 되면은 얼추 뭐 그때쯤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대충 현실화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확신을 주게 할까요? 확인해 준다고 그럴까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점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간에서는 언론이나 특히 야당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남의 중진 의원들, 흔히 하는 말로 뽑아내고 그 자리에 뭐 검사 출신들, 친윤, 아주 찐윤 같다. 그것은 약간의 공상과학 같은 게 저는 감히 이야기하는데, 선거전이 진행되면 그렇게 되면 전체 판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굉장히 힘이 셀 때, 지지율이 60% 이상 될 때도 전략공천은 많이 못했어요. 네. 제 기억이 맞다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김무성 대표에게 청와대에서 딱 제가 이 사람만 챙겨줍시라고 한 게 20명이었어요. 그런데 못 챙긴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되기를 좀 희망하는, 그렇게 될 것이야라는 그런 판단이지, 정치 현실로 들어가 보면 당공천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순간 자동적으로 다른 로직에 의해서, 다른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당대표나 공천관리위원장이 큰 결심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실 출신, 비서실 출신이 마구 못 치고 들어오는 게 정치 현실이에요. 네, 대통령실과 검사 위주의 대폭 물갈이, 일명 그 전략공천으로 불리는 이런 물갈이 후보는 실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극소수가 될 것이다. 극소수가 될 것이다. 이루어지더라도 우리 또 그 신경민 의원님은 그런 인사들이 적지 않게 등장을 할 것이다. 이런 걸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네, 그러시죠. 네, 보시죠 한번.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네.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 민주당은 현재 선거제 개편을 위한 당론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내일 의총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요 좀 전망과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안에 사당화가 굉장히 좀 심각하고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신당을 뭐 좀 그 암시하는 거 아니냐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좀 짧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준연동형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병립형으로 돌아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이번 선거 총선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하고 있어요. 네. 지금 공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건 지금 47명의 의원이 관계돼 있고, 비례대표. 그렇죠. 신당의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와 연동이 돼 있거든요. 네. 이 문제를 일찌감치 국힘당은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만약에 안 돌아가면 위성정당을 하겠다고 입장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 특히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하는 얘기를 보면은 점점 예전으로 회귀하자는 쪽의 얘기로 해석이 될 만한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런데 당 한쪽에서는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위성정당 금지법을 내놓고 준연동제를 유지하자라는 또 기류가 있는데, 이게 벌써 한 70명 정도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내일 의총을 할 텐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양론이 갈라져 있고, 이재명 대표는 함구하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병립형 얘기로 돌아가는 듯한 냄새를 지금 피우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내일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니면 내일 결론이 못 날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게 민주당뿐만 아니고 전국을, 내년 총선을 휘감는 중요 이슈인 것만은 너무 분명한데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걸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라는 쪽으로 하는 순간 당의 내부는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네. 그 이낙연 대표 그 신당 창당. 네, 이낙연 대표가 어저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 문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준연동제를 유지하고 다당제를 가는 초석을 까는 것이
한국 정당 내지 정치 내지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네.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냥 민주당내 문제일 뿐만 아니고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갈라지는 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물론 어저께 얘기해서 무슨 신당을 시사했다라고 이 언론들이 해석을 하는 부분은 저는 좀 많이 나간 건데요. 분명히 경고는 분명히 했습니다. 도덕성과 당내 민주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당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 다당제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했고 민주당의 가치, 민주당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마지노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훼손이 된다면 이낙연 대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선거제 개편 확정 당론이 어떻게 이제 기울어질지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선택 두 가지 좀 중심으로 들어볼까요? 이낙연 대표 선택은 아마 의원님께서 더 많이 아실 텐데 저는 이재명 대표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지금을 유지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준연동형 유지하면서 위성 정당을 현재처럼 네. 지난번 선거 때처럼 하는 방향도 염두에 둘 거다. 왜?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아마 계산기를 많이 두드려 볼 거예요. 어디가 나은 건지, 병리평으로 가서 하는 게 나은 건지,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위성 정당을 놔두게 되면, 허용하게 되면, 자, 송, 조, 추, 송영길, 조국, 추미애 이런 신당이 나오고, 네. 이쪽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주석 신당이 나오고 가져간다면 시뮬레이션 해보겠죠. 어디 가서 의석을 조합적으로 많이 가져가야 될지를 판단할 테고, 자신의 다음 대권 플랜에 뭐가 나은지를 기준으로 볼 것 같다. 다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준연동형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만들지 말자는 논리는 비현실적인 거예요. 왜 준연동형 하면서 위성정당 나올 수밖에 없느냐. 아니 병리병이 아니면 병리병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준연동형을 하면 할 수 없이 많은 의석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역구에서 너무 많이 먹으면 비례대표를 못 가져가요. 따라서 별도 정당을 만드는 게 그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위성정당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준연동형으로 선택을 하면 선택하게 되면 위성정당은 무조건 위성정당 나오래요. 심지어는 3% 이상만 되면 의석을 가져가기 때문에 강성 유튜버들 여야를 막론하고 다 나와가지고 혼란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점 꼭 지적하고 싶고 이재명 대표 선택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계산이 끝난 다음에 나올 것 같다고 보이죠. 알겠습니다. 점점 이제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치 관련 이슈 뜨거워지고 있고 또 논의도 그만큼 이제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이슈를 다뤘는데 시간이 이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